어, 지난 시간 우리는 무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육 대상에 따른 분류를 했습니다. 무역 거래 형태로 봤을 때 교육의 대상에 따른 분류를 봤는데, 첫 번째로 어떤 상품 무역,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해양 민족인 페니키아인이 해상 교육을 통해서 필요한 물자를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역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대상에 따른 분류로서 첫 번째 이제 상품 무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무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간단히 구별해봤고요. 그리고 무역의 종류에는 개입 수출과 수출 수입사가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제3자 개입 여부에 따라서 어떤 무역이 있었죠? 직접 무역이 있었고 또 간접 무역이 있었습니다. 직접 무역은 우리가 이제 다이렉트 트레이드라고 해서 수출자는 물품의 제조업자이거나 또는 공급업자인 경우가 보통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접 무역은 indirect trade라고 해서 무역 거래가 제3국의 업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간접 무역이요. 그래서 개입하는 제3자의 역할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었어요. 물론 그보다 더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저희가 쓰는 실제적으로 무역 실무에 쓰여지는 것들이 이제 중개무역, 그다음에 또 중개무역이 있었고, 그다음에 스위치 무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접무역 중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개무역은 약 2에서 5% 정도의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중개무역은 어떤 그 수입 제3국이 물품을 들여와서 그 물품을 다시 그 수입국에 보내는 중간에 가격의 변동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점이 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그 중국에 아주 싼 물건이 있어서 결제 대금을 보내고 기다렸더니 컴퓨터 대신에 벽돌이 돌아온, 그래서 우리가 제3자 보증 시스템이라고 해서 에스크로우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에스크로우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늘 사용하시는 옥션이라든 특정 어떤 그 플랫폼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부 익히 알고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옥션, G마켓, 11번가, 이렇게 쿠팡, 이런 쪽을 통해서 생산자와 그러니까 제조자와 구매자의 제3자의 보증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에스크로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공부를 했고요. 스위치 무역에 대해서도 제3국에서 결제를 해주는데 그 3국의 그 제3국의 통화를 결제 통화로 사용한다. 그래서 다른 통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래 형태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제3자 여부, 즉 다시 말하면 어떤 그 무역의 제3자 개입 여부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 교역의 대상, 서로 그 물건을 주고받는 대상에 따라서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상품의 생산 방식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생산하는 방식이 어떤 이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무역을 이제 분류를 좀 하는데요. 상품 생산 방식에 따른 분류. 세 번째죠. 상품 생산 방식에 따른 분류. 무역에 대한 종류예요. 그죠? 무역에 대한 종류인데 생산 방식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가공 무역이라고 합니다. 가공, 이제 improvement trade라고 이제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 가공무역에 대해서 가공무역에도요 위탁 가공과 수탁 가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공무역과 전제되는 게 이제 넉다운 방식의 무역 거래가 있고, 또 OEM 방식의 무역 거래가 있고, ODM 이런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가공무역이라고 하는데요. 가공무역이라고 합니다. 가공무역. 임프로브먼트 트레이드. 그냥 영어는요 뭐 그렇게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 또 이제 무역 영어를 별도로 이제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그 단어는 영어적인 표현이나 좀 특별한 그 무역 용어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는 것으로 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가공무역이다 그러면 임프로브먼트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가공무역과 뭐 위탁 가공무역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한글로 된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공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입니다. 가공을 목적으로 원료 등을 수입하거나 또 가공한 후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다시 상대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 또 이와 반대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래를 말하는데, 오늘날 그 우리 국제 무역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 중에 하나가 이 가공 무역입니다. 가공 수출국에는 이제 임금이나 또는 그 임금이 그러니까 싼 임금을 이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운임, 그다음에 거기에 임대할 수 있는 저장 창고료, 보험료 등이 외화 가득액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외화 가득액이라고 지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득액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총 수출액에서 그 가운데서 원가죠. 실제 얻은 외화에 대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외화 가득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달러짜리 상품을 수출했어요. 근데 원자재가 100달러짜리 수입품이었다면 원자재가, 그러면 나머지는 100달러죠. 그래서 외화 가득액은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 이것을 우리가 외화 가득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쓰는 말이 외화 가득액은 총 수출에 그러니까 200달러짜리 수출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원자재가 100달러였다. 나머지는 우리가 보통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있는데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비교를 한다면. 그래서 오늘날 그 국제무역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가공무역이 대표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죠? 가공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으로 해서 원료를 수입 또는 공급받는다. 그래서 가공을 해서 어떡하죠? 이 가공이 끝나면은 이 제품을 상대국에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공무역에는 종류가 있어요. 내가 우리 본인이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원료 등을 수입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수탁 가공, 우리가 받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떤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인건비가 싼 곳에 원료 자재 같은 것을 공급을 하고 다시 그 완제품을 우리가 받는 것을 이제 수탁 가공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공무역에는 가공을 목적으로 원료를 수입 또는 공급받는다. 수출입이죠. 수출입을 그랬을 때 여기에 분류되는 게 이제 위탁 가공이고요.
위탁 가공 무역. 그다음에 수탁 가공 무역. 위탁 가공 무역과 수탁 가공 무역은 그러니까 위탁 가공은 아까 가공 무역이 임프로브먼트 트레이드라고 얘기한다면 위탁 가공은요 임프로브먼트 트레이드 온 컨사인먼트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위탁 가공은 임프로브먼트 트레이드 온 컨사인먼트. 컨사인먼트라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탁 가공 무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위탁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위탁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품삯 그 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을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가공이라는 건 가공은 뭐 몇 가지 종류가 있겠죠. 뭐 제조하거나 또 조립하는 것도 가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말하면 원료나 부품을 상대국에 수출해서 그다음에 조립이 완성되거나 완성품이죠. 완성품 다시 나에게로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위탁 가공 무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외국에서 그러니까 상대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그죠?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는 것도 됩니다. 외국에서 조달을 해서 이를 가공한 후에 가공 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또는 제3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하는 거예요. 위탁 가공 무역. 가공임을 여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서 가공임. 이것을 가공임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에 들어가는 품삯을 얘기하죠.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이에요. 가공임 지급 조건.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이라고 하면 어때죠? 상대국이죠.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 조립 다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제조하고 제조 또는 조립, 제조 또는 조립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가공할 원료의 전부,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위탁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경민 트레이드라고 합시다. 경민 무역인데 경민 무역에서 물건을 원료나 제조할 물건, 조립할 물건들, 부품이죠. 부품들을 상대방에게 보내서 상대방에서 그것을 조립하거나 제조해서 다시 이를 가공 물품들을 다시 우리가 수입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위탁자 입장에서 봤을 땐 위탁 가공 무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위임을 받은 업체는 위임을 받은 업체는 뭐예요? 상대국의 업체는 생산 장비가 있거나 또는 뭐예요? 노동력만 투입해서 제품을 생산한 후에 우리가 위탁을 했으니까 위탁 업체로부터 가공임만 받았는데 품삯이라고 얘기하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품삯을 받는다. 이게 이제 위탁 가공 무역의 이제 대표적인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로
임금이 싼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이 위탁가공을 의뢰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원자재와 수출품의 소유권은 모두 의뢰자 한국이죠. 한국에 있고 생산국, 다시 말하면 베트남 상대국이라고 얘기했을 때 베트남에선 국제거래에 따르는 각종 위험을 피할 수가 있고 또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 위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가공부역에 있어서 상대 국가의 좋은 점을 얘기한다면 원자재의 그 수출품의 소유권은 물론 나한테 우리 한국에 있지만 생산국 입장에서 볼 때는 생산국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책임 소재가 없어요. 책임의 소지가 없어요. 책임 소지가 없어서 뭐 소지가 없다. 자기네들은 그냥 준 재료와 부품들을 가지고 조립 또는 생산을 했기 때문에 국제 거래에 따르는 각종 위험을 어때요?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안정된 수입이 보장된다. 요거는 어때요? 상대 국가입니다. 상대국.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본다 그랬어요? 위탁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위탁자 입장이 뭐예요? 물건을 맡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안정된 수입은 상대 국가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안정된 수입을 보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내 기업의 경우는 보통 주로 우리 국내 종합상사들이 저렴한 임금을 겨냥해서 어디로 간다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또는 북한 등의 위탁 가공무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적인 것은 저렴한 인건비죠. 저렴한 인건비를 통해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상사무역에서 인건비의 이런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대부분이 우리 대기업에서 나오는 뭐 가전제품들도요. 어때요? 보통 지금 위탁 가공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지에서 이제 부품이나 어떤 자재 원료들을 보내서 현지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조립하고 그것에 따르는 제조 공법 어떤 제조제법을 통해서 그 레시피라고 할까요? 레시피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제품을 한국에 이제 보내는 그런 경우로 우리가 위탁 가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반대되는 이제 개념이 수탁 가공입니다. 요건 이제 위탁을 받은 입장에서는 수탁 가공이 되는 거죠. 위탁을 받은 사람. 그럼 이렇게 얘기할까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받았을 경우 이걸 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탁 가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탁 가공은요 가공에서 수탁 가공 이 수탁 가공은 improvement trade on trust라고 해요.
그냥 이건 뭐 가볍게 여러분들 한번 그냥 읽어보시는 차원에서 단어는 Improvement Trade on Trust라고 해갖고 내가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받는 거죠. 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탁가공무역은 어때요? 내가 그 재료나 원료를 받아서 한국에서 제조나 조립을 해서 다시 미국으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을 우리 상대국으로 지칭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보내주는 것. 다시 말하면 외화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해서 원자재 또는 원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국의 위탁에 의해서 수입합니다. 그래서 이를 가공한 후에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그 물품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 이거 가볍게 설명할게요. 자, 미국에서 제품을 뭘 공급한다고요? 원료나 부품을 공급을 하죠. 그러면 요것은 우리 한국에서, 한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수탁가공무역으로 봤을 때 이건 수탁자죠. 이거 받은 자. 그래서 외화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요구하는 제3국으로 보내는 거죠. 뭐 수출한다. 이것도 뭐 수출로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물건을 받은 어떤 그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해 수입을 하는 거죠. 이를 가공한 후에 위탁자는 누구예요? 미국이죠. 미국이 원하는 지정하는 자에게 우리가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뭐라고 하냐? 수출하는 수출입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수입이 되는 거죠. 이걸 수탁가공이다. Improvement Trade on Trus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거래는 다시 이제 그 대상 원자재를 무한이라는 건 뭐예요? 돈을 받지 않고 원자재를 우리가 돈 주고 수입해서 조립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원자재를 그냥 무료로 받아요. 무한으로 조달하느냐 또는 우리가 돈을 주고 조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한수탁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가공무역과 유한수탁 가공무역 또는 무한수탁 가공무역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구분을 하면 돈을 받았을 때 유한수탁 가공무역, 그 다음에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원자재나 원료를 우리가 들어와요. 위탁자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유한수탁 가공무역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그 가공무역업자는 운전자금의 부족이 우리 같은 경우에 무한으로 들어왔을 때 운전자금이 필요가 없죠, 그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가공임만 우리가 이제 외화 가득액으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공품의 수출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무한은요? 뭐가 필요 없어요? 뭐 당연하겠죠. 뭐예요? 돈을 사지 않고 무료로 자재나 부품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건 어떤 장점이 있다고요? 운전 자금이 필요가 없으니까 자금에 대한 그런 걱정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공무역업자는 운전 자금의 그 부족이 충당되기 때문에 또 뭐가 중요하죠? 수출이 보장되는 거죠. 자, 자금의 안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출이 보장돼요. 왜? 이 사람들하고는 수출을 상대국의 위탁자들한테 수출한다는 그 계약 아래 제품을 원료나 원자재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장점 무한은 이제 이러한 장점이 있다. 보통은 외국에 진출한 자회사하고 외국의 모회사
간에 이제 주로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죠. 그죠? 모르는 사람한테 무한으로 물건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그 회사 시스템상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무한으로 물건을 주고 거기서 가공인만 붙여서 조립해서 위탁자가 원하는 제3국이나 또는 위탁자에게 수출하는, 그래서 수출은 이미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회사와 모회사끼리 할 수 있는 거래지 다른 사람한테 뭐 한두 번 만난 사람한테 이런 무한 수탁 가공 무역을 맡기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자, 요 구분 중에서 녹다운 방식 있어요. 녹다운 방식. 녹다운 방식이라고 할게요. 세 가지가 되는 거죠. 녹다운 방식 무역. 요거는 이제 위탁 가공 무역하고 수탁 가공 무역하고 조금 이제 구별이 되는데요. 녹다운 방식의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 능력이 있는 외국 거래처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부품이나 반제품, 반만 만들어낸 제품을 수출해서 그 상대국 현지에서 조립한 후에 그 완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죠.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 한 대를 완성품을 만들어서 나가게 되면 관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세, 그 대신 어때요? 뭐 차체를 보내고 또는 뭐 범퍼만 별도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의 엔진을 부품별로 따로따로 그렇게 해서 부품으로 보낸다면 관세가 많이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녹다운 방식의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완제품 수출이 아니다. 반제품이나 부품을 수입해서 그것을 조립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그걸 가져갈 수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조립 능력이 있는 국가에 나가는 것들이 보통 이제 그 주로 자동차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만 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동차는 부피도 커요. 그죠? 그 많은 자동차들을 그 배에다 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건비와 여러 가지 관세며 여러 가지 그 엑스트라 차지,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주로 이제 자동차들은 낮은 관세율과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양을 수출하기 위해서 녹다운 방식의 무역 방식을 쓴다. 그래서 기계가 정밀한 거 있죠. 그래서 정밀 공업이나 자동차 등을 그 부품 세트 형식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수출한 뒤에 현지의 산업 시설에서 조립해서 그 완성품을 갖춰서 그 다음에 이제 판매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녹다운 방식,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글로 쓴다면요, 조립 능력이 있는 부품이나 뭐라 그랬죠? 반제품을 상대국의 조립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조립 능력이 있어야 돼요. 조립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립을 하고 조립된 제품을 어디로 나가요? 자체 판매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렇게요.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것을 한 대 한 대 이렇게 수출하게 되면 관세.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제품 나라와 나라에서 그 어떤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한 물건을 주고 받는 것을 무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따라야 돼요? 경제 활동에 따라야 돼요.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그 돈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익을 이 국가에서 이 국가로 갈 때는 항상 그 커스터머 라인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관세 라인을 통할 때 그 나라에서 우리 자국의 뭐 관세를 매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국의 어떤 산업 보호를 위해서도 있지만 이렇게 그 각각의 제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관세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관세가 완제품이었을 때 하고 예를 들어서 부품들을 다 분해를 해서 뭐 엔진에 들어가는데 뭐 엔진이 이제 이렇게 4기통짜리면 이제 뚝 여기 네 군데가 다 있죠, 그죠? 뭐 이렇게 엔진만 해서 케이스만 간다 그러든지, 그죠? 케이스만 수출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있어요. 이 부품 엔진 부품들을 별도로 이렇게 수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여기에서 여기 이 국가에 오면 조립을 하는 거죠. 자동차 조립합니다. 근데 이쪽에도 공장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공장이 있지만 이런 부품들을 만드는 공장은 아니고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오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리가 온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바퀴가 온다 그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조립해서 이 국가에서는 관세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립해서 이걸 이제 국내 자체 판매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밀공업 같은 데는 많이 쓰입니다. 정밀공업 같은데. 그래서 부품 자동차 등을 부품 세트로 이제 수출한 뒤에 현지 산업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조립해서 완성품 여기서 이제 자동차가 되는 거죠. 이제 자동차가 돼서 여기서 이제 완성품 형태를 갖추고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녹다운 방식을 이용하면 기업 입장에서요, 이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나갈 때는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를 낮출 수가 있다. 그다음에 운임도 낮겠죠, 그죠? 이런 차들을 뭐 컨테이너 실는 것보다 요거 부품들을 차곡차곡 해서 그 컨테이너 박스에 실으면 관세를 낮출 수도 있고 운임도 낮아지고 관세가 그러니까 운임도 볼륨이 작아지니까요. 그래서 현지의 이 나라의 그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또한 인건비도 절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로 자동차 공업에서 사용되지고 선진국에서는 이제 어때요? 개발도상국으로 이제 수출을 할 때 많이 이제 사용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나라와 나라에 대해서 무역 마찰이 많이 일어나죠. 뭐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에서 무역 마찰을 많이 서로 일으키는데 이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어떤 우회적으로 수출을 할 목적으로 자주 이제 사용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도상국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선진국에서 그 나라의 그 입지 조건 이런 것들을 봐서 록다운 방식의 무역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록다운 방식의 어떤 그 상품의 생산 방식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생산 방식을 어떻게 하냐, 수탁이냐, 위탁이냐, 또는 녹다운 방식이냐, 세 가지를 분류해서 시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제2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